검사를 꿈만왔던 청년 윤창호 씨. 결국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25일 휴가 중 음주 촬영에 취해 내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46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국군 부산병원에서 연결식이 치러지기도 했는데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그 해운대구의 국군 부산병원인데요. 이 자리에는 유족과 유족들의 그리고 윤 씨의 친구 그리고 한미군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참석을 해서 고인의 넋을 기리며 이 윤창호법 통과까지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육군 상병 윤창호 씨. 제대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정말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연결식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가니까 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늘 가슴에 기리면서 형호야 고생했다 45일 동안. 너무 어렵지만 그래서 마음이 시리고 애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너를 보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살게. 오 교수님, 뭐 이런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연결식은 눈물바다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상당히 참 아까운 그런 청년인데요. 사실 저 나이 되면은 뭐 누구 아깝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지만 특히 이제 그 윤창호 씨 같은 경우는 짧은 인생 조국을 위해라고 하는 그 수첩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요즘같이 또 군대 가는 거를 또 이렇게 뭔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윤창호 씨 같은 경우는 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검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꿈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그 부모에게 늘 했던 그런 것으로 봐서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저런 일이 그 발생이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영상 후반부에 그 대학교 친구 김민진 씨가 낭독을 했었는데 평소 그 모습 때문인지 이 추도 편지에서도 창호야, 넌 우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늘 알려줬지. 상식 통하는 사회가 뭔지 늘 얘기했지. 친구지만 정말 많이 배웠다. 너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줬다. 친구여서 고맙다. 온 마음 다해 너를 기억할게. 이런 내용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애초에 알려졌을 때도요, 그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친구들이 전하는 윤창호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 친구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도요, 윤창호 씨가 항상 중재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늘 중재를 해주는 그런 의젓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까? 윤기현 씨인데요. 아버님이 윤기현 씨인데 억울한 죽음이 우리 창호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도 밝혀주셨고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다 봅니다. 그 말씀을 꼭 해주셨고요. 저렇게 늠름한 청년 윤창호 씨의 연결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고인의 가는 길에 마지막 애도를 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뭐 연결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유독 또 주목을 끌었던 인사가 있었다면서요? 누군가요? 정치인,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바로 이용주 의원인데요. 이용주 의원이 이 윤창호법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공동 발의했어요. 그리고 또 발의한 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엄격한 처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이용주 의원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고요. 또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적발된 다음 날 한 말이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하. 저로 인해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때 그날만 한 게 아니고요. 이번 연결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음주운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갖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음주운전의 어떤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인식했지만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는데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훈계를 하듯이 이야기하는지 뭐 많은 그런 국민들이 약간 좀 의아함을 갖고 네. 있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뉴스파이터에서 꼬집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영주 의원 그런 생각일까요? 나로 하여금 이 음주운전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내가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깔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분들, 시청자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체이탈 화법으로 받아들이죠. 정말 머리 숙여서 눈물로 윤창호 씨를 배웅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배웅해도 모자랄 판에 또 그중에서 연결식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음주운전에 경각심 갖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 마련돼야. 뭐 국회에서 지금 공동 발의되어 있으니까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여야가 일단 합의는 했고요. 그러니까 처리는 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지 본인부터 정말 모범을 보였으면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이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텐데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이 말을 한다니 글쎄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홍순별 아나운서, 손학규 대표도 지금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사실 지난 11월 5일에 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음주운전은 아주 조심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당시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다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 글쎄요, 정치인들 왜 그럴까요? 국민은 상식적으로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 텐데 왜 정치인들은 저런 말을 해놓고 아차, 경솔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저렇게 발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윤창호 씨의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사실 연결식에 안 올 수도 없고 오자니 면이 안 서고 참 저 두 사람은 좀 면구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명구하진 않았을 수도 그랬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의 발언을 갖다 보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정치인 중에 일부는 자기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이 결국은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네. 자신의 잘못을 갖다 합리화하면서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어라고 네.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여기에 참석한 이용주 의원이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한 자신에 대해서 대견하게 여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네.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의 취지는 저는 과거에는 이러했으나 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뒤에 쪽의 얘기에 관심을 가졌을 줄 알았는데 앞에 쪽의 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였 안 거죠. 결국은 시대가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것을 본인이 읽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창호 씨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진짜 대인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마음은 상하긴 하지만 결국은 윤창호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협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갖다 하신 거지요. 그러나 네. 속으로 마음은 아주 편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윤창호 씨의 부모님 그리고 그 친구분들은요. 윤창호 씨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는데도 영정사진에 손을 대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오윤성 교수님, 윤창호 씨는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지만 윤창호 씨가 우리에게 남긴 사명,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게 뭐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윤창호 씨 그 친구들이 이 45일 동안에 뭔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다시 각성하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됐는데요.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10일 날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실수로 인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네.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일 날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것이 통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혈중 뭐 알코올 농도 그 단속 기준이 좀 더 0.05%에서 0.03으로 좀 강화가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살인죄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윤창호법이 반드시 네. 통과돼서 이 윤창호라고 하는 청년의 죽음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뭔가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행법은요, 사실 손 변호사님 지금 뭐 음주운전 관련 이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처벌이 어떻게 돼 있는데 앞으로 윤창호법이 만약에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골자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있는 음주운전죄는 성립을 합니다. 네. 또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또 그 운전 중에 과실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하게 했거든요.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은 또 별개로 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의 수준이 좀 높다 이런 네.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위험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 또 위험운전 치상죄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지금 특가법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위험하게 운전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뭐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 이번 사건처럼 안타깝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특가법의 새로운 규정을 이제 도입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이른바 윤창호 법을 통과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네. 처벌하자라고 네. 하는 그런 논의를 입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현행은 운전자 과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 다치거나 혹시 사망하게 되면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그런데 윤창호법 만약 통과되면요.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자. 지금 이게 윤창호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오윤선 교수님 말씀처럼 15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사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국회 출입기자 좀 알아봤더니 15일 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대요. 아직은 왜냐하면 앞서 나머지 다른 법률도 개정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1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어쨌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윤창호 씨에 대한 국민적 공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통과 가능성은 커 보인다는 게 일단은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건 지켜볼 거고요. 손수 변호사님, 네. 윤창호 씨가 우리 곁을 떠나는데 이 가해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구속됐는데요. 네. 그동안 이 가해자도 그 사고로 인해서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좀 호전돼서 이제는 그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체포됐고요. 네. 또 체포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아하. 사안이 중요하고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네. 이유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이제 기소되면 재판을 받고 이제 그에 따른 죄값을 치르게 될 텐데 네. 정말 죄송하고 이제 살면서 이제 죄를 달게 받고 이제 속죄하면서 이제 진행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반성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가해자 박모 씨 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6살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윤창호 씨와 별 차이가 안 나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면요, 이 가해자 박모 씨의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금이라도 어렵겠지만요, 윤창호 씨 부모님을 찾아뵈세요.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윤창호 씨 부모님을 이 가해자 박모 씨 부모님도 찾아뵈세요. 눈물로 속죄를 하세요.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마음 아실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 박모 씨 부모님들도 그렇게 눈물로 사죄하는 게 정말로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착잡합니다만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자, 이 빌라를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남성 대낮에 3층짜리 빌라를 기어 오르는데요. 빌라에 가기 전에 화장품 가게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먼저 그 화장품 가게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화장품점입니다. 한 남성이요,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과격하게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저항하니까 이번에는 여성 몸쪽을 가격해서 넘어뜨리는데 여성이 저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틈을 타서 남성은 재빨리 놓친 카드를 들고 빠져나갔습니다. 어허. 이후에 인근에 있는 빌라에 침입했다가 지금 출동한 순찰차와 마주치는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색 원안에 있는 남성이 범인이고요. 네. 경찰이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추격전은요, 8차선 도로에서도 계속돼요. 어이구. 지금 앞서 범인이 가고 있고요. 그 네. 뒤를 경찰관 2명이 따라갑니다. 아하. 저렇게 추격전 끝에 범인은 붙잡혔다고 하네요. 아, 저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지른 추격전, 아찔한 추격전 끝에 경찰이 정말 아까 뒤에 또 쫓아가는 경찰 보셨죠? 정말 경찰분들 달리기 잘하시네요. 네, 정말로 뒤쫓아가서 한참 거리를 떨어졌는데 쫓아가서 격투 끝에 아마 제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절도범, 화장품 가게 점원을 위해서 금품을 빼앗은 저 강도 절도범을 잡았는데 글쎄요. 최명기 원장님, 오후 1시에 저 범죄가 일어났대요. 일부러 저 시간대를 노린 걸까요? 일단은 저 때가 가게가 굉장히 이제 한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저 때를 갖다 노렸을 거고요, 오히려. 네. 그러나 저는 이 범인은 혹시 매장에 범행을 저지르다가 누군가 왔다 그래서 전 당황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하. 오히려 그 사람까지 절도의 대상을 갖다 했을 경우가 있고요. 어허. 왜냐하면 범죄자들을 보다가 보면은 네. 사람한테 폭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범죄자가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아하. 오히려 폭력을 갖다 행사하면서 나중에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네. 그 순간엔 흥분하면서 약간의 희열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범죄자일 수도 있어요. 이, 그럼- 이 네네, 범- 이 말씀하세요. 범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화장품 가게에 침입해서 금품 강취를 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700m 떨어진 인근 주택 빌라로 올라가는데 네.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가스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카드 한 장을 절도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저 이 화장품 가게에서 홀로 있던 여성분이 아마 완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소에 그쳤어요. 그런데 저 당시 정말 지금 봐도 아찔합니다.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마 조금 전에 나왔지만요.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곳을 그 시간대에 인적이 드물다, 사람이 별로 없다, 혹시 사전에 저곳을 여러 차례 와서 답살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통상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전 정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통상 그 화장품 가게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범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화장품 가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번 미리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아하.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그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범행 욕구를 자기가 일단 일어난 이 범행 욕구를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그 빌라 3층까지
저거 사실은 대낮 아닙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에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수법이 야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그 12월 달에 출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지금 그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정말로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요, 최명규 과장님, 저 범행이 실패했으면, 일반적인, 이 편도 되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로서는 범죄를 한 생각도 꿈꾸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는 그냥 어디 주랭랑치거나 할 것 같은데, 또다시 빌라에 침입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이 범죄자는 아마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전자발찌 차고 있고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와서 그 전자발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한 날 뭔가 성과를 얻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했을 네. 거고요. 첫 번째 범죄에서 아마 실패라고 상해를 입힌 다음에는 이왕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지 간에 많은 금품을 갖다 갈취한 후에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전부 다 하고 네. 다시 어떻게든 뒤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하. 자, 이 절도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얘기, 그리고 마을 주민 얘기 잇따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근거 후에 신체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갖다가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일을 하면서 경찰차 한 대 지나간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남자고 이게 체격이 좋은 건장한 청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무섭고 좀 많이 두렵습니다. 네. 오윤성 교수님, 정말로 경찰도 잡고 보니까 혀를 내둘렀고 정말로 기가 찼을 것 같아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네요. 왜 그러냐면 전자발찌를 찬 것이 이제 지난 12월 달 출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성범죄와 연관이 돼가지고 아하. 전자발찌를 찼거든요. 사실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전자발찌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고요. 네. 왜 그러냐면 24시간 GP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 범인의 위치 추적을 갖다 해 나가는데 네. 이거 절도라든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그 전자발찌에 찬 것이 아니라 이 성범죄와 연관된 것인데요. 아하. 일단 그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은 커지죠. 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참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 범죄 욕구가 좀 이렇게 약간 그 감소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간이 크고 그리고 이제 범행 욕구를 자기가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 국민분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저렇게 버젓이 반성은커녕 정말 저런 흉악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예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한번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네. 어떻게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수백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의 완벽한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전자발찌,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이제 그 도입이 된 건데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때 네. 사실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 그리고 또 범죄자의 어떤 재사회화 네. 그런 노력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하나의 특별한 방법, 하나의 뾰족한 묘수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각심이 계속해서 네.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요, 그 피해를 보신 그 화장품 가게에 홀로 계셨던 그 여성분 혹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진 않으실까 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공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지난 10일 네.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네. 그 마포구 있는 한 술집에서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이제 폭행을 하고요.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30대 남성 그 A씨 피해자가 혼자 술집에 갔는데 유 씨가 자기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다. 우리 북한 술을 같이 한번 먹자라고 해가지고 합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나가는데 따라와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짜고짜로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찰 연행 과정에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술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석방을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일단 대기 발령을 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니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술자리에서 시민을 폭행을 했어요. 지금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폭행을 했는데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손수 변호사님 네. 대단한 사람입니까? 일단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30대예요. 네. 30대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그런 그 수행 경호원은 아닌 걸로 아하, 네.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통상 그 7급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하. 7급으로 시작해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이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이 청와대 경호처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한 또 권력 기관이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고 또 이제 경실장 역시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네. 과거에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건데 네. 본인의 어떤 그 직무의 어떤 특수성이나 성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이런 그 비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요 폭행을 당하니까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정말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차마 잔혹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 얼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폭행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최명규 원장님 피해자분은요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병원에 지금 치료 중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경호처 직원이 현재는 뭐 직접 경호를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경호처 직원으로 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어머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딱 봤을 때부터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경호처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가해자가 경호처 직원이라는 경호처 직원이 아니었고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거기에서 어떤 반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경호처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폭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피해자는 내가 반항하려고 하면은 더 맞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에 가격을 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완전히 얼어붙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더욱더 공포스러웠고 폭행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하하. 그런데 이 시민을 술집에서 무자비하게 때렸는데 그 이유가 홍수민안서 일단 이 남성에게 폭행을 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일행 2명과 함께 이날 술집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 남성 한 명이 앉아 있으니까 합석을 권유를 했다고 해요. 허허. 그러면서 제안한 게 북한에서 가져온 술이 있는데 같이 마시자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 피해자가 이 합석을 하다가 자리에서 뜨니까 여기에서 이제 뭔가 불만과 뭔가 분노를 품고 이런 폭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허허. 북한에서 가져온 술 대체 무슨 술이에요? 뭐 어떤 술을 가져왔길래 같이 마시자고 합석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합석을 제안한 거예요? 네, 이 술이 어떤 건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 알아본 바로는 지난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방북팀이 북한 측에 돈을 지불하고 이른바 북한 측에 술이 있어요. 류경 소주라고 있어요. 그걸 가져온 걸로 추정된대요. 북한 술이라고. 그거 방북팀이 이제 돈을 북한 측에 지불하고 갖고 온 거예요. 아마 그 술을 이제 방북팀 일행들 나눠줬겠죠. 이제 그 술을 얻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북한 술인데 한잔 합시다. 같이 뭐 술집에 왔으니까 한잔 합시다. 그랬겠죠.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이 남성 처음에 얼떨결에 앉았다가 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라 이런 사람이
일단 자리를 잠깐 뜨니까 그때 자리를 옮겼어요. 갔다 와보니까 자리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왜 자리 옮겼어? 라고 시비를 걸면서 폭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경호처 직원이라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아느냐 했던 사람 경찰에 가서도 소란을 피웠다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또 전화번호를 건네줬습니다, 경찰한테. 아하. 이게 뭐 본인이 일하는 그런 그 청와대의 그 내선 전화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가 누군지 확인해봐라. 하하. 네. 내가 누군지 확인하라면서 경찰들에게 이제 소리를 질렀고요. 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소동만 부린 게 끝이 아니었어요. 네. 연행되는 과정, 경찰서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팔을 휘두르면서 이제 네.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거든요. 네. 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주점에 있었던 이 주점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폭행. 네. 과 별개의 네. 경찰관에 대한 그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능성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후에 이게 청와대 직원들이 이제 경찰서에 와서 사태 파악을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왔어요. 네네. 네. 실제로 청와대 직원 3명이 온 걸 보니까 정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경호처 직원이 이제 경호처에서 이렇게 청와대에서는요. 네.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네. 그 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지금 이제 직위해제 상태다라고 했는데 네. 그 후에 술에 깬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하. 라는 그런 말을 해서 이번 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네. 그런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경찰서 가서도 행패 부리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번호 봐. 여기 전화 걸면 너희를 다 혼나?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아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 누군데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북한 술을 가져와서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자라고 네. 얘기한 것은 조금 이제 그 다르게 표현하면은 본인이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갖고 있다라고 과시욕인가요? 과시욕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찰이 바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도로 보냈는데 이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폭행 강도가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체포 과정 중에서 팔을 휘둘러 가지고 경찰도 이렇게 몇 명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나치게 이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 아니냐라고 아하. 하는 그런 어떤 그 비판 여론들도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 2년 차에 있어서 청와대 구성원들이 사실은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래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밝히면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데 네.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무덤을 판 거다 이렇게 아하.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직위 해제. 청와대에서 사실 확인차 그 지구대로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직원 맞으니까 할 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5급, 경호처 직원 5급인 이 사람 유씨입니다. 유모 씨인데 30대 중반이에요. 직위 해제. 일단은 너 업무 하지 말고 일단 있어. 너 일단 대기 발령하고 있고 일단 업무에서 손 떼. 그리고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될 거야 라고 일단 이렇게 조치를 취했대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 사람 청와대 경호처 5급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네, 맞습니다. 우리도 실제로도 승진하게 되면 달라지는 사람들 무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네.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를 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읽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하. 근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요소가 뭐가 하면은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네. 하나는 동정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감정에 반응하는 게 이제 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더라도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나 주된 다른 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이유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려워할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조직 내에서 본인이 팀장이니까 밑에 직원을 갖다 권위적으로 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거에 본인이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은 네.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평소에는 발휘가 안 되다가 네. 술을 마시게 되면은 뻥 터져 나오게 되는 하하.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하고 누리꾼들도 많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누리꾼들은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저런 짓을 할까 아하. 이런 의문도 남기시기도 했고요. 코뼈가 부러질 정도면 중한 상해인데 직위 해제로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알아라니라고 점점점 글을 남기셨고요. 네. 경호는 안 하고 시민을 폭행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남기신 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호원도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민 폭행한 게 드러나가지고 물의를 빚었어요. 딱 그 짝이에요, 지금. 호가 호위란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한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국민 세금 받아 먹는 그런 국민의 공복 자세로 일하세요. 어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을 지금 이 대명천지에 하고 있습니까? 반성하세요.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이제 그 얘기를 짚어볼까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난 1월이었죠? 1월 인천의 한 건물 여자장실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네. 체포가 됐고요. 또 살인미수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1심에서는요. 네. 당연히 유죄 판결 나왔어요. 징역 네. 20년형이 선고됐어요. 아하. 그런데 여기 항소해서 2심까지 갔는데 네. 2심에서 5년 감형돼서요. 아하. 네,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왜 2심에서 감형이 됐는지 그걸 짚어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정말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피의자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성을 왜 폭행하셨나요?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화가 나서. 피해 여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많이 미안하고. 자, 미안하다. 많이 미안한데 우발적으로 그랬다. 그런데요,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럼 모르는 사이인 건 맞는 거죠? 예, 모른대요. 그 편의점 그 문이 이렇게 투명해요. 편의점을 쳐다보니까 알바 이제 종업원이 자기를 보는데 저 물건도 안 사고 이게 좀 오래 왜 앉아있죠? 그렇게 약간 비웃는 이렇게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좀 내가 혼내줘야겠다. 맘먹고 있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가니까 지는 뭐 혼내주려고 들어갔대요. 지금요, 경찰이 전하는 그 내용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고 이 소스라치게 놀랍고 충격 속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희가 그때 전할 때도 이 사건 끔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 범인이 검은색 패딩을 입고 아예 편의점 앞에서 계속 그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 편의점에 있는 그 여자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를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눈빛으로 봐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전혀 신뢰성이 없는 소리고요. 실제로 20분 동안 서성이다가 이 그 여학생이 대걸레를 가지고 이걸 빨려고 화장실을 갈 때 따라가 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택시를 갈아타면서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범행 의도가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뭐 전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좀 감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전력이 뭐냐면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거의 그 지금 상태가 죽을 뻔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가지고 성폭행을 한
하고 난 뒤에 건풍을 빼앗아 가지고 특수 강도 강간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13년의 그 징역을 살고 2016년 11월에 네. 출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2심에서 5년이나 감형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시민분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여성, 당시에 이 여성은요, 피해 여성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두개골을 정말 심하게 다쳐서요,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보세요. 무려 3차례 거듭된 수술을 받았고, 겨우 의식을, 큰 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찾긴 했지만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최명기 원장님, 정말 저 여성분한테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공포로 잠조차 이루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공포 이전에 네.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 3차례 뇌수술을 받았다는 걸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어떤 뇌기능에도 어쩌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수술을 받을 정도의 두개골 한 머리면은 네. 사실은 그 머리를 딱 봤을 때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고. 그걸 이제 복원술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편하지 않게 복원술을 하는데도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은 미래의 트라우마를 갖다 생각하기 이전에 앞으로 다가올 트라우마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도 매일매일 생존의 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진짜 이 피해자와 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이 충분히 이 분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시급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앞서 그 아르바이트생 여성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까요? 앞서 저희가 당시의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림 보면은, 보세요. 제발 살려달라 했겠죠? 돈이 필요한 거면 제가 갖고 있는 돈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가해 남성, 피의자, 이 붙잡혔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 지금부터 그 재판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1심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1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살인미수 유죄라고 본 것이고요. 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고, 네. 특히 구체적으로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법, 잔혹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아하. 이 사건의 경우는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 아하. 따라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네.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에 그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그 심신미약 주장을 했어요. 네. 피고인이. 하지만 이런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 1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러면? 네.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1심의 징역 20년형이 너무 무겁다. 어허. 라면서 5년 내려간 네. 더 짧아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그 형사처벌 전력은 있지만 이번에 재판을 받는 게 이제 살인 미수잖아요. 네.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 그리고 또 이게 사망을 하면은 이제 살인죄잖아요. 네. 살인 기수인데 이거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살인 미수다라고 네. 했고요. 여기에 사실 같은 조건을 같은 양형 요소를 보고 재판부마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역시 같은 내용인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은 무겁다. 네. 따라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입니다. 아니, 근데 물론 오윤성 교수님, 뉴스파이터에서 이제 법감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물론 법감정을 막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반성했다고 해서, 그리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던 상태란 저런 이유로 5년을 감형한다? 이걸 피해자의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걸 공감할 수 있을까요? 통상 이제 재판부에서 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도
반성문 100장씩 써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갖다 반성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이고요.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금전 목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하는 전형적인 그 무동기 범죄인데 네. 본인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망쳐놨단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사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평생을 거의 정말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좀 반성을 했다고 해가지고 20년을 15년으로 감형을 했다. 제가 볼 때는 감형이 5년 단위로 줄여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이번 그 판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납득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그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해서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누리꾼들도 뭐 반성했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60년을 망쳤는데 20년이 길다고 줄여주는 게 말이 되냐라고 글을 남기신 분도 있었고 초범에 술 마시고 범행 저지르고 반성하면 끝이겠네라고 의문점. 자주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발 살인죄는 엄격하게 맞아요. 좀 처벌하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요, 많은 걸 또 생각하게 해주는 또 그런 판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